이번에는 오지원 교수님 챗 GPT 사용 과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지원 교수님 수업을 다시 짚어가면서 노션에 있는 내용 중에 궁금한 것도 물어보는 과정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일단 쭉 보면서 궁금한 걸 질문을 하는 과정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IVF, 즉 체외 수정 방법, 인비트로 퍼틸라이제이션 연구 방식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일단 시험관 수정, IVF를 시험관 수정이라고 부르고, 발- 인체 발생 초기 단계를 관찰하고 연구를 할 수 있게 해준 획기적인 기술이고, IVF 연구 방식은 발생하기에 매우 큰 기여를 해왔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난자와 정자를 시험관, 즉 인공적인 환경에서 수정을 시킨 다음에 배아를 형성을 하고 이때 자궁에 이식을 하여 임신을 유도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 과정을 직접 관찰할 수 있다. 그래서 이 IVF 안에서 이제 리니지 트레이싱을 할 수가 있는데 리니지 트레이싱에 어떻게 연결이 되냐? 그래서 이 배아를 통해서 세- 세포의 문명, 그러니까 어떤 세포가 어떻게 분열될 것인지, 그래서 분열돼서 뭐를 형성할 것인지 그 운명을 연구할 수 있다. 그래서 특정 세포가 어떻게 외배엽, 중배엽, 내배엽으로 분화되는지 추적을 할 수 있고, 하나의 세포에서 시작된 후손 세포를 추적하는 방식으로 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원래 IVF 시험관 아기는 임신이 안 되는 불임 부부를 위해서 생식 보조 기술로 만들어졌지만, 단순히 그런 것뿐만 아니라 발생 초기의 세포의 행동을 분석할 수 있는 생명과학의 플랫폼 역할을 한다. 라고 하네요. 그리고 실제 영상이나 설문 기법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실제 영상과 그림을 한번, 영상은 볼 수가 없으니까. 오, 이렇게 그림을 가져올 수 있는데, 좀 오래 걸리네. 어, 가져오는 게 아니라 만들어내는 과정이라 그런가. 아하, 아무튼 그림은 내가 알아서 찾아서 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겠네. 오, 조금씩 나온다. 어, 아, fertilized egg에서 cleavage, 분할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모룰라 상태. 이 그림 이상하다. 이 조나 펠루시다 형태는 남아 있어야 되는데. 아무튼 여기서 컴팩션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블래스토사이트 상태. ICM과 트로포블라스가 나눠지는 상태가 되고, 이 조나 펠루시다를 해칭하는 과정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 자, 그러면 이 IBF에서 확장된 연구 방법이 리니지 트레이싱인데, 리니지 트레이싱 기법에 대해서 설명해 줄래? 리니지 트레이싱은 핵심적인 개념이자 연구 방법 중 하나로 하나의 세포가 어떻게 분화하고 자선세포를 형성해 나가는지 추적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수정란에서 생성된 개별 세포들이 어떤 배엽층, 기관으로 발전되나 추적하는 방법. 스키포의 종류에는 염색 기반, 다잉, 수업 시간에 배웠던 다잉, 그 다음에 유전체 레벨, 유전자를 조작한다든지 하는 방법. 그리고 요즘 효소는 안 나와 있네. 바코드 기법, 유전자를 삽입하는. 그다음에 크리스퍼캐스9의 유전체의 변화를 기록해 추적하는 방법. scRNA-seq 기반. 그래서 어떤 세포가 언제 어떻게 무엇이 되는지 관찰할 수 있고, 기형, 정형, 줄기세포 등이 이에 중요하다. 그리고 또 정상적인 세포에서 운명이 언제 결정되느냐. 그러니까, 어, 세포가 언제, 그러니까, 세포가 분화가 되어서 엑토더미든 메소더미든 엔도더미 될 텐데, 그때 그 운명 결정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그리고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오주훈 교수님 강의에서는 로열 패밀리 트리와 같다라고도 하네. 그래서 이 문명이 제대로 얻지 못해지면 사페나 선천적 신장 질환 등도 생길 수 있다. 영용 예시도 이렇게 세포의 운명을 이해하는 핵심 요이도. 자, 그러면 내가 문제 만들기에서도 사용을 했던 CR, CRE, XP 시스템과 이것이 어떻게 관련이 있나? 매니지 트레이싱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어? 내가 예전에 알아본 바로는 록스피 시스템이 사용된다고 알고 있는데, 유전자 조작 기반 기법 중 하나이다. 그래서 정확하고 선택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해주는 핵심 기술이다. 크레 리컴비네, CRE 리컴비네이즈랑 록스피 사이트로 이루어져 있는데, 록스피를 인식해서 절단하거나 재조합한다. 록스피는 인식하는 DNA 서열이다. 그래서 CRE가 록스피를 만나면 삭제하거나 역유하거나 삽입이 가능. 목표는 특정 세포가 어떤 후손 세포를 만들었는지 확인하는 거니까 G를 준비해서 록스피, 스탑, 록스피, GFP 저를 포함시킨다. 스탑 코돈 때문에 GFP는 발현되지 않는다. 록스피 사이에 있는 DNA를 절단하고 제조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얘가 스탑
여기서 여기서 끊길 테니까 뒤에 있는 GFP는 발현되지 않는데. CRE 리컴비네이션을 발현되도록 설계를 하면은 CRE가 발현되는 세포에서는 스탑코드이 제거되고 그래서 GFP가 발현이 시작된다. 그래서 뒤에 후손 세포에도 GFP가 녹색 형광 물질이었지. 그래서 이래서 운명이 추적 가능하다. 특정 조직한테 얘를 넣어서 그 특정 조직한테서만 빛을 내게 만든 그런 친구다. 어, 실제 예시 뇌 발생, 심장 발생, 장기 발생, 암 발생에서 적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고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데 프레랑 ER, ER이 에스트로겐 리셉터라고 한다는 거였고 D2 이것도 내가 예시로 넣었던 건데 탐 맥지 줄여서 탐이라 부르고 아, 타목시프 타목시펜에 반응할 때만 적용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할 때만 이 CR이 리컴비네이션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겠지. 그래서 시간 기반의 리니지 트레이싱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CR이 리컴비네이즈가 막 활성화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할 때만 활성화할 수 있다. 그래서 유전공학적 도구이고 장점은 정확한 리니지 분석이 가능. 시간 조절도 가능하고. 그래서 CR이 럭스피 기반 리니지 트레이싱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리니지 트레이싱은 이거 말고도 다잉이나 뭐 맨 처음에 시작된 건 콩클린의 옐로우 피그먼트 관련된 실험 연구했을 테고 그다음에 다잉 뭐 엔자임 이용하는 거 그리고 유전자 관련 이런 것도 다 있을 텐데 그리고 또 수스턴의 C 엘레강스 즉 예쁜 꼬마 선충 관련 연구도 있을 거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좀 넘어가서 한번 알아보자. 교수님이 다음에 했던 건 카네기 스테이지였는데 카네기 스테이지 카네 아니네 카네지 스테이지가 뭐야? 그러니까 배아의 발생을 형태학적 기준에 따라 23단계로 나눈 것이다. 그래서 정확한 발생 시점과 구조 발생 변화를 추적하는 국제표준 시스템. 교수님이 설명하실 때 날짜, 그러니까 발생 일수가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형태학적 기준. 어떻게 생겼냐. 1에서 8주 사이에 배아기를 다룬 크기나 외형적 특징. 3단계로 나옵니다. 이걸 배울 때 5에서 6일차가 2주차, 7, 8, 9 스테이지가 3주차, 10부터 4주차였는데 수정, 배반포, 심장박동, 뭐 13회 사지돌기도 나오고 코음 들어가면 관찰 가능하고 18일차에 눈꺼풀이 중요하다고 하셨지. 또 23일에는 웬만한 건 다 완성이 된다. 보통 8주 지나가면은 장기는 다 형성되고 크기적인 요소들만 증가를 한다고 할 수 있다고 하셨고 엠브리오에서 페터스를 바뀌면서 이야기했으니까
주요 장기 90% 이상이 이 시기에 형성되므로 매우 중요하다. 카네기 스테이지 형태학적 구조 기준으로 나누고 1에서 8주까지만 나눈다. 13단계로. 왜냐? 이때 웬만한 거 다 형성이 되니까. 카네기 스테이지가 이런 거고, 이 전체 요약표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이 그냥 이거를 대응해서 외우진 말라라고 하셨으니 넘어가 보고, 결국에는 이 인간의 카네기 스테이지 말고도 이제 다른 생쥐나 이런 친구들과도 비교를 해야 되니까. 이때 나오는 게 메일서인데, 칼 어른스트 본 베이어라는 사람이 만들었다. 일반성과 특수성의 순서. 총 네 가지가 있지. 일반적인 특성부터 먼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총특이적인 구조가 다. 이제 그러면 공통된 일반적인 구조가 먼저 생긴다. 두 번째, 발생이 진행되며 점차 특수한 구조가 생긴다. 고등동물의 배아는 하등동물의 성체와 닮지 않아. 그래서 하등동물의 배아와 닮아 있다. 그러니까 고등동물의 배아가 하등동물의 성체 관계를 지나가는 게 아니다. 따라서 발생은 하등동물의 성체 단계를 거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발생 초기엔 건조증이 많고 후기에는 차이점이 많다는 것이 이걸 요약한 거다. 그래서 이 베이어의 법칙을 통해서 계통 반복설을 반박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진화 상태 단계를 순서대로 되풀이한다는 게 해켈의 계통 반복설이었는데 이거를 우리가 억지로 부정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14데이스인데 로. 그러니까 인간의 배아를 연구를 할 때 14일 발생 후 14일까지만 연구를 하고 그 뒤로부터는 연구를 하면 안 된다. 라는 게 이 룰인데 이 룰이 어떻게 생겼나? 발달 과정이라 표현해야 될까? 이 어떻게 만들어졌어? 가 맞겠다. 인간 배아에서 중요한 생명 능력적 기준으로 과학적, 윤리적, 종교적, 사회적 합의에 의해 만들어졌다. 14일이니까 2주차 끝나고 3주차로 들어가는 시점인데 그때 프라이미티브 스트릭트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이 프라이미티브 스트릭트가 생기면 트라이리미널 임브리오닉 디스크가 생기는 거니까 비가역적 조직화를 시작하고 중배역 채축 결정 축이 생기지. 프리코덜 플레이트 쪽의 머리가 되는 거니까. 즉 인간의 개체로 이때를 보기 시작한다. 이게 왜 나오게 됐냐? 사회적으로는 최초의 IVF 가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 배아를 외부에서 키웠다가 안에 넣었는데 다시 아기가 나온다는 걸 알게 된 후로부터 즉 이 생명을 실험실에 다룰 수 있겠느냐 이 문제가 나오면서 이거를 또 다시
원옥위원회를 구성하여서 기준을 제시를 한 거지. 이때 나온 게 14일까지를 연구 대상으로 간주할 수 있다. 라는 거고. 그래서 영국에서 14일 제한을 권고를 하고 다시 영국에서 법제화를 한 거지. 그래서 미국, 일본, 유럽 등 대부분이 기준이다. 최신, 최근에는 근데 14일 이상이 또 배양이 가능해지면서 이걸 좀 완화하는 게 어떻겠냐. 실험을 위해서, 과학의 발전을 위해서. 근데 아직도 14일 이전까지만 연구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면 14데이로 최신, 최근의 논쟁에 대해서 말해 줄래? 애초에 원래는 14일까지밖에 배양을 못했잖아. 맨 처음에는. 그렇지. 20세기에는 14일 이상 배양이 불가능했는데, 최근에는 14일을 넘길 수 있으니까, 이제 규제가 충돌을 하는 거지. 과거에는 어차피 키워도 14일 못 넘기니까, 그래서 그냥 넘어갔다면, 최근에 14일 이제 넘길 수 있으니까 규제랑 충돌을 하게 되었고, 또, 제줄기세포 연구에서 가이드라인을 개정을 해서 14일 제한이 금지사항이 아니게 되었다. 제한 연장을 고려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인간 수정배와 관리국에서 28일로 연장할 거. 28일이면은 대충 발생 후 4주에서 5주 넘어가는 때니까 거의 다 만들어질 때네. 음, 이걸 연구함으로써 유사한 정상상 실패, 기형 등의 원인 분석에 기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연장할 걸 권고했다는 거고. 어, 그래서 이걸 공론화해서 사회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한 찬성 또는 중립 의견이 다수이다. 그러니까 과학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일반 국민들은. 중국에서는 또 얘기가 다르다. 그러니까 국가마다 문화적, 사회적 맥락이 다르기 때문에 국가별로 맞춰서 추진해야 한다. 어, 그래서 합성 배아 모델이라는 걸 또 등장을 하고, 이거 새로운 윤리법적인 도전이 되었는데, 합성 배아 모델. 줄기세포로 만든 인간 배아 유사체로 배아와 비슷한 형질을 나타내지만 법의 보호지대에 속한다. 난자와 정자를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 배아는 난자와 정자를 만나게 해서 수정란을 만들고 그게 배아가 되는 건데 줄기세포를 이용하게 되면은 난자와 정자를 사용하지 않고도 배아 유사체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의 등장으로 다시 사각지대에 빠진 거지. 그래서 다시 규제들을 만들고 경우에 따라 14일 이상 허용 가능성도 내포되어 있다. 어, 그래서 기준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네. 신기하네. 우리가 결론 짓자면 사람들이 과학이 발전을 하면서 과거에 만들었던 이런 기준들을 완화하고자 하고 있다라는 거네, 결론은. 오케이.
그러면 쭉 넘어가서 이번에는 장기들이 어떻게 생기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 오르가노제네시스를 볼 건데 각각의 오르가노제네시스에 대해서 살펴보자. 그러면 심장의 오르가노제네시스에 대해 설명해줘. 발생 초기에 형성이 되며 가장 먼저 기능을 시작한다. 4주로 넘어갈 때, 즉 스테이지 10에서 심장 박동이 시작을 하니까 중요하다라는 거지. 생 3주차 시작을 하고 기능 시작은 스테이지 10에서 심장 박동을 관찰할 수 있다. 발생 초기에 스포란치닉 메소덤, 대장 중배엽에서 심장 전구 세포가 분해돼. 이 메소덤이라는 게 그, 그러니까 프라이미티브 스트릿이 형성이 되면서 엑토덤, 메소덤, 엔도덤이 형성이 되는데 그 중에서 메소덤에서 심장이 발생한다. 메소덤에서 웬만한 거 다 만드니까. 그리고 이 세포들은 cardiac crescent라는 반달형 구조로 배열이 된다. 그리고 두 개다. 왜냐하면 얘네가 포딩이 되면서 만나서 하나로 나중에 다시 합쳐질 거니까. 양쪽 심장 공기가 가운데로 이동을 하면서 하나의 심장관을 이용한다. 이지 그래서 집에서 심장이 저격이 되며 작동을 부른다. lateral folding과 연관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좌우가 이렇게 접히면서 만나는 거니까 양쪽에 하나씩 있던 게 이를 만나서 하나가 된다. 다음에 루핑이 중요한데 11 스테이지부터 장은 위에서 아래로 C자형에서 S자형으로 굴곡이 된다. 또는 나중에 심방심실에 밑을 정한다. 어, 이렇게 부역이 이렇게 변화된다고 하네. 네 개의 방, 이방, 이실로 나뉜다. 어떻게 나뉘냐? 심방 중격이 생겨. septum free 에서 septum secundum 이 형성이 되어서 foramen of 혈류회로. 그래서 심실 중격, 근육성 중격과 막성 중격이 함께 형성된다. 이 부분이 문제가 생기면 심실 중격 결석. 그러니까 중간에 갈라주는 그 중격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얘는 뉴럴 크레스트 셀이 중격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 뉴럴 크레스트 셀이 그 뉴로플레이트, 뉴럴레이션 단계에서 뉴럴 폴딩이 이루어지면서 만나는 부위가 원래 엑토덤이었던 부위가 안으로 접혀 들어가면서 따로 떨어져서 원래는 얼굴 같은 구조를 형성을 하는데 여기서도 작용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격의 형성을 한다. 심장 판막도 형성. 결국도 판막이 형성이 되고 중격은 이 방을 나누는 거고 판막은 혈액이 뒤로 역류하지 않게 판막을 형성할 수 있다. 판막이 형성에 문제가 생기면 이러한 질병들이 발생할 수 있다. 어허,
배엽이 어떤 게 관련되어 있냐? 보통 다 중배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중격은 뉴럴크레스야. 얘는 엑토derm이었지. 중격은 크레셀에서 유래가 됐다. 스테이지 10에서 심박동이 관찰이 되는데 이 이후에도 루핑과 같은 단계가 진짜 진행이 계속된다. 생삼주차인데. 그리고 제일 먼저 기능하는 기관이기도 하고 이 과정은 관 형성되고 루핑되고 중격 형성되고 점막 형성되고 그리고 궁금했던 게 이 루핑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떤 질병이 어떤 질병이라 할 수 있어. 설명 듣기로는 심장이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에 위치할 수도 있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루핑은 발생 중에서 심장관이 C자에서 S자로 굽으면서 정상적인 좌우 위치로 정렬이 되는 과정이다. 문제가 생기면 위치 이상. 그래,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그리고 대혈관 위치 이상 등의 심장 기형이 발생할 수 있다. 넥스트로카디아, 무심증이 발생할 수 있다. 심장이 오른쪽에 위치하게 된다. 루핑이 정상과 반대 방향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정상적으로는 이런 방식으로 S자 형식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또 반대쪽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나 보지. 다른 장기는 정상인데 심장만 어떻게 가? 다른 모든 장기 전체가 좌우 반전돼 그럼. 얘는 아예 거울상으로 반전시켜 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니까 정상 기능이 또 가능하대. 어, 위치가 혼란스러운 경우 복합 심장 기형을 동반할 수 있다. Congenitally corrected transposition of great artery. 심실과 대혈관의 위치가 모두 반대인 경우. Morphologic right ventricle. 원래 오른쪽에서 들어와서 왼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좌심실에서 뿜어주는 거니까. 근데 그게 반대가 된다는 것 같거든. Left ventricle. 원래 좌심실이 몸 전체로 뿜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pulmonary artery가 폐동맥이니까 폐동맥 쪽으로 뿜어준다. 전체적으로 뒤집힌 위치가 반대인 경우인 것 같아. 그래서 그런데도 혈류는 정상적으로 흐르겠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무심실이 체순환을 담당을 하면서 기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 원래 좌심실이 체순환을 담당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서 기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 오, 신기하네. Transposition of great arteries. 좌심실 폐동맥, 무심실 대동맥. 어? 내가 이해를 잘못했나? 어, 어, 다음 질문을 일단 써놔야겠다. CCTGA와 TGA, TGA의 차이점이 뭐야? 이걸 저장을 해놓고 보자. 루핑 이후
아르테리우스의 분리 오류. 그래서 체순환과 폐순환이 완전히 분리된다. 산소화되지 않은 혈액이 다시 체순환으로 나간다. 아, 일단 좀 이해를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얘는 아예 모든 순환이 반대로 이루어진 거고, 얘는 그냥 우신 방에서 먹고, 우신 방에서 전체를 돌아서 온 혈액을 받아서 바로 제동맥을 쏜다는 거구나. 그래서 폐순환을 거치지 못하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거구만. 그래서 이런 수술을 통해서 혼합이 필요하다. 그리고 더블 아웃렛 라이트 벤트클. 대동맥과 폐동맥이 모두 심실에 서 있습니다. 심장 혈관, 심실 혈관 연결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아예 반대로 되는 경우가 아니면 다 혈관의 연결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중간 심장이 정중앙에 있어. 인터럴 네트럴 빌딩에 있어. 좌우 구조 대칭이 애매할 다른 장기 기형과 동반될 수 있다. 앞에 덱스트로카디아는 아예 오른쪽에 있는 거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뀌어버린 거고 메소카디아는 그게 아니라 중간에 있는 거다. 아예 정중앙에 위치해 있는 거. 어, 신기하네. 그래서 관련된 정보. 반대 방향 루핑에 의해서 우측에 가고 계열관 연결 에서 재편의 순환이 분리되고 CCTGA는 아예 혈류가 반대로 되니까 후기에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만 나중에는 병적이 된다. 왜냐면 좌심실이 힘이 좋은데 좌심실에서 쏴주지 못하고 우심실에서 전체에 쏴주려면 힘이 딸리지. 또 모두 우심실에 연결되었을 경우 또 문제가 생기고 아예 중앙에 위치하는 메소카디아가 생길 수도 있다. 루핑은 구조 형성뿐만 아니라 방향성 결정을 수도. 그래서 루핑 이상이 생기면 위치 이상 또는 연결 이상으로 귀결된다. 일부는 생존할 수 있지만 일부는 조기 수술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 넥스트코리아도 전체 다 뒤집히면 생존이 가능한데 일부만 뒤집히면 또 위험이 생길 수 있거든. 근데 또 일부는 생존할 수 있는데 얘도 전체 혈류가 다 뒤집히니까 좀 힘이 약할 수는 있어도 살 수는 있는데 얘는 아예 혈액이 산소를 못 받으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보자. ENS도 구조와 임상경과 혈류 혈액 만세. 아orta랑 풀모너리 알터리 대동맥과 폐동맥이 바뀌었다. 심실 위치는 정상이다. 왜냐면 산소화되지 않은 혈액이 순환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 얘는 그래서 응급수술이 필요하고 얘는 아orta랑 풀모너리 위치가 뒤바뀌는 건 같은데 심실도 같이 바뀐다. 아, 그래서 심방심실, 심실 대혈관 모두 바뀐다. 흐름은 결과적으로 정상적이 되는. 전 나중에 우심실이 과부하가 생겨. 좌심실이 근육이 더 많으니까 잘 써주는데 약한 우심실로 써주려니까 문제가 발생을 하지. 그래서 수술이 필요하다.
혈, 결론은 산소가 되지 않은 혈액이 머물어. 그래서 혈관 전환술이 필요하다. 혈관이 잘못 연결된 거니까 혈관 전환술이 필요하고. CCTGA는 연결이 모두 잘못된 거. 잘못된 거면 모두 잘못되어야지 살 수 있다는 거지. 혈류이론 정상적이다. 그래서 축생 직후에는 멀쩡한데 나중에 가게 되면은 기능이 저하돼서 장기적인 문제가 발생. 어, 알겠어. 그래서 여기까지 심장의 오제네시스를 알아봤고, 그다음에 GI 트랙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GI 트랙트의 발생 과정에 대해 설명해줘. 원장, 중장, 후장으로 나뉜다. 그렇지. 시작 시기는 3주차. gastrulation 직후. 내배역. 이 주요 기원이고, 보조 기원은 내장 중배역이다. 둘 다 에피블라스트 기원인 게 에피블라스트가 게스트룰레이션을 거치면서 엔도 하이포블라스를 대체하면서 엔도더미 되고 또 밖으로 빠져나가면 메소덤 엑스트라 엠브리오닉 메소덤이 되는 거니까 4주차가 되면은 겉 튜브로 형성된다. 정장, 중장, 후장으로 세 부분이 있다. 전장 앞부분은 위, 간, 췌장, 담낭 이런 걸 만들고 중장은 공장, 회장, 맹장, 중수 저는 그냥 결론적으로 약간 소장 부위를 의미하는 것 같고 후장은 항문까지 항문상부랑 직장, 라인결장 이런 거. 뭐 내배엽이 중앙선으로 잡혀. 이게 lateral folding 이게 일어나면서 겉 튜브를 형성한다는 거지. cranial caudal folding 위아래로 접히는 folding을 통해서도 전장과 후장이 형성이 된다. 전장, 중장, 후장이었잖아. lateral folding에 또 의해서 원통형 장관을 형성을 하고 이쪽은 입으로, 아래쪽은 항문으로. 이게 클로어커 플레이트랑 오로파린지오 플레이트가 있었잖아. 얘네는 메소덤이 없는 애들. 얘를 각각 입과 인두랑 항문을 연결해야 된다. 이런 느낌인 것 같고. 미드것이 회전을 하는데. 그러니까 장이 우리가 보기에 이렇게 꼬여 있는 형태. 소장도 이렇게 꼬여 있고, 대장은 또 소장을 둘러싸고 이렇게 돌아가니까 꼬여 있는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로테이션이 일어난다는 거네. 아, 그리고 밖에서 성장을 한다. 그러니까 꼬일 형태를 이루고 또 성장을 하려면 애가 공간이 모자랄 거 아니야. 애초에 복강 내에서 생기면. 그래서 아예 탈장이 돼서 발달을 한다. 90도 반시계 방향 회전 한번 하고 또 복강으로 돌아오면서 80도 추가 회전한다. 90도 꺾이고 180도 또 추가 회전을 하죠. 총 270도 회전. 한 번 꺾이고 또 한 번 꺾이고 이렇게. 그래서 정착을 한다. 이 과정에 이상이 생기면 이런 질환들이 나타난다. 식도폐색. 이게 양수
얘가 식도가 막히면 양수 과다증이 일어난다 그랬지? 이거랑 또 뭐가 있었지? 문해증, 아넨세팔리. 그리고 메케오스 다이버티큐라. 이것도 배운 건데, 이게 요크삭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GI 트랙트를 만드는데, 이 요크삭이 체화돼서 떨어져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떨어지면 잔존을 하게 된다. 근데 이건 2% 흔한 질병이라고 했었고, 장의 신경세포 결손돼서 어디 결장이 만들어지고, 항문 혈액순환도 실패되기도 하고, 또 복벽 결손이 되면 장이 복벽 밖에 노출이 되기도 하고, 다양하다. 그래서 얘가 어디서 왔냐라고 물어보면, 뇌배엽에서 올 수도 있고, 내장 중배엽에서 올 수도 있고, 신경등선세포에서 올 수도 있다. 커널 시스템. 뇌배엽이 분화되기 시작하는 건, 어, 우리가 게스트룰레이션 단계에서 뇌배엽이 분화되기 시작을 하지. 그리고 4주가 되면은 접히면서 튜브를 형성을 하고, 5, 6주에서 중장기 회전을 시작을 하고, 주에서 회전이 완료되고 들어간다. 기형이 생기면 이런 문제가 발생. 그러면 이 회전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이해하기 쉽게 애니메이션 같은 걸로 표현해 줄 수 있어? 아까 그림은 오래 걸렸는데 이 애니메이션 어떤 나? 어, 아니 또 벌리네. 이걸 기다리는 동안 다음 질문 좀 생각을 해놓자. 우리가 심장이 형성이 되는 것, 그리고 GI 트랙트가 형성이 되는 것을 알아봤잖아. 그리고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다 되는지에 대해서 또 알아보고, 항문이 없어지기도 하고, 뭐, 식도가 폐쇄되기도 하고, 이런 과정에 다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얼굴 발생, 뭐, 눈 발생, 그리고 호흡기 발생에 관한 것들인데, 음, 어, 270도 회전이란 거는 잘 표현을 해줬네. 어, 그래. 그림을 물어보는 건 내가 좀 잘못했던 것 같아. 그런 내가 궁금했던 페이셜 디벨롭 얼굴의 발생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줄래? 얼굴이 내가 알고 있는 거는
pharyngeal arch들이 이제 생기면서 발전이 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되냐? 그리고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또 우리가 아는 거는 클레프트 랩 정도밖에 없잖아. 완전. 그러니까 입술에 문제가 윗입술에 발생에 문제가 생기면 그리고 뭐 비강과 구강 사이를 나눠주는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 근데 이게 어떻게 생기는지 좀 알아보자. 다두차부터 시작해요. 십석경이 완성이 되면 크레스트 셀이 중심적인 역할을. 그렇지. 뉴럴 크레스트. 외배우에서 뉴럴 튜브 형성할 때 떨어져 나오는 물질이니까 가능성 세고 얼굴 발생의 5대 돌기. 전두코 돌기, 상악 돌기 둘, 하악 돌기 둘. 5개의 프로미넌스로 구성이 된다. laryngeal arch를 1번 radial crest랑 연관이 되는 애들이네. 그래서 얘가 이마, forehead, 상악 돌기, 윗턱 볼 인중, 아래턱 입술 합. 입관이 전두코 돌기에서 발생을 하고 나소핍이 형성이 되고 주변이 용기되면서 외측과 내측 돌기가 형성이 되고 이게 융합이 되면서 윗입술, 인중, 비중격. 에 문제가 생기면 클래프트 랩이 발생을 하는 거지. 상악돌기가, 상악돌기가 중앙으로 달하면서 내측 비돌기와 융합을 하는데 이 윗입술 문제가 생긴다. 또 구개를 형성하는데 클래프트, 팔레트, 구개열. 무슨 구개열이라고 보통 하는데 여기까지 합쳐서. 그래서 이제 입천장 애들이 문제가 생기면은 클래프트, 팔레트가 형성이 된다. 그래서 4, 5주차에 가장 먼저 융합을 하고 아래턱과 아랫입술 형성을 무슨 열? 계열. 무슨 구계열을 클래프트 립, 클래프트 팔레트라고 하는 그런 거 비가 연결돼. 입술이 벌어진 형태. 심각하면은 둘이 한꺼번에 일어나서 입술도 없고 전정도 없는 그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2차 개선반응 융합실패. 음, 그래서 뉴럴 크레스트 역할은 얼굴의 뼈와 연골. 지금 1차 팔란지얼 얼치는 이제 뭐 입, 위턱, 볼, 인중 이런 걸 형성하는데 뉴럴 크레스트는 뭐 이마, 호등, 비중격, 얼굴 약간 위쪽 부분을 형성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좌우 대칭적 융합이 필요. 클래프, 클래프 팔레트, 페이셜 클래프트가 형성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궁금했던 거 한 개, 파린지얼, 파린지어 알치들이 관여를 할 텐데 파린지얼 알치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고 싶어. 인두붕. 얘는 목까지 관여를 하는구나. 아까 우리가 얼굴에서는 1차까지밖에 얘기를 안 했는데, 여기서는
머리와 목의 여러 구조일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하네. 얼굴, 입, 인두, 후두, 귀, 턱, 혀 다양하게 형성을 한다. 중대엽과 신경능성세포 크래프트. 여섯 쌍 존재하지만 다섯 번째는 퇴화한다. 그래서 1, 2, 3, 4, 6 궁으로 나온다. 1, 첫 번째는 턱과 이소골, 턱 관련된 부분들이고, 이궁은 얼굴 표정과 관련된 친구들이네. 3궁은 세 번째는 히알로이드, 히오, 히오이드, 이게 목 밑에 있는 그런 뼈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 뼈에 관여를 하고, 4궁은 갑상선 근처에 있는 친구들 영향을 주고, 6궁은 후두근, 호흡기 근육, 성대연골에 영향을 준다. 어, 혀까지 연결을 하네. 턱, 혀, 표정, 후두 성대까지 만들 수 있다. 주머니 형태도 있을 거냐? 나온 게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는 법도 있겠지. 안으로 들어가 보니 귀, 편도, 갑상선, 부갑상선, 흉산으로 발달을 한다. 귀, 편도, 흉산, 상선, 부갑상선. 인두고랑은 1번만 남아서 의도를 형성. 아하, OTPC internal ear를 만든다고 했잖아. 그리고 웨이는 메소더뮤레라고 했는데 그때 나오는 건가 보다. 음, 그런가 보다. 안 좋은 이상 발생 질환 예시. 그래서 얼굴뼈, 귀 기형, 흉선, 갑상선 기형, 목 측면의 문제, 후두 문제,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다. 어허, 오케이. 해소 완료. 그리고 궁금했던 게 24주 차에 교수님한테 배울 때 pulmonary surfactant가 나와서 밖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pulmonary surfactant 와 태아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줘. 궁금한 걸 물어보는 방향으로 사용을 해보자. 폐계면 활성제라고 하는구나. 호흡을 가능하게 해주는 결정적인 물질이다. 인생과 호흡곤란 증후군의 원인이 된다. 어, 인지질 기반의 계면 활성제. 표면 장력을 감소시키는 거지. 계면 활성제는. 그래서 쉽게 확장되고 무너지지 않게. 폐포의 동그란 구조가 무너지지 않고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는 거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타입 2 폐포세포인데 이거는 면역 시간에 배웠었으니까 넘어가고
준비 시기는 24주에서 38주. 이때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충분해지는 시간은 34주에서 36주 사이에 양이 충분해진다. 이때쯤 되면 애초에 40주에 애가 나오기 때문에 이때가 아니라 우리는 미숙가와 관련된 24주 때 이야기를 했던 거니까 영을 주는 요인은 코르티솔이다. 그래서 형성을 촉진해주기 위해서 갑상선 호르몬을 투여를 해준다고. 아하, 폐성 속도를 평가할 수도 있다. 어허, RDS. Pronatal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설펙턴트가 부족해서 폐포가 무너지며 호흡이 곤란이 발생한다. 또 외부의 설펙턴트 제제를 투여할 수 있고 미리 알아서 산모한테 글루코콜티코이드 나왔던 거지. 정성 호르몬을 투여해준다. 애가 생성을 할 수 있도록. 어허, 34주 지나야 숨 잘 쉰다. 그러면 또 궁금했던 게 24주에 호르몬을 서펙턴트가 만들어진다. 가 만들어지면 그때부터 출산 시 생존 가능성이 생기는 거야. 호르몬을 서펙턴트 생성이 시작된다는 것은 독립적인 호흡을 시작할 준비가 시작되어 있다. 그래서 생존 가능성의 경계선으로 여겨지는 가장 큰 이유다. 이때 폐포세포에서 서펙턴트 생성을 시작했으니까. 인공호흡기, 외부 서펙턴트 투여를 할 수 있다. 어, 24주 이전에는 불가능하거나 제한적인데. 그래서 24주 이전에는 생존 확률이 매우 낮은데, 24주를 넘어가면 애가 스스로 호흡이 가능해서 태어날 수 있다. 그때부터 확실히 증가하는. 그리고 한 주만 더 지나도 생존율이 높아지고. 어허. 근데 생산 시장만으로 충분할까? 어, 시작될 뿐 충분한 양과 기능을 확보하는 데는 더 필요하다. 아까 35주였었나? 예, 그래. 36주에서 출생까지 서펙탄트 증가가 지속된다고 했으니까 충분한 양과 기능을 확보하는데 더 필요하다. 그래서 34주경에 충분하게 돼.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외부 보조가 필요할 거다. 외부에서 서펙탄트를 더 넣어줄 수도 있고 인공호흡기를 부착해줄 수도 있다. 음, 그러니까 최소 가능성인 거지. 안전하려면 34주가 넘어가야 한다고.
생존율 변화 연대표를 보여줘. 얼마나 달라진지 한번 보자. 아, 이것도 사진 취급이라 좀 걸리네. 그러면 다음 질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까? 이해가 안 갔던 소마이트 형성에 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 물어봐야겠다. 소마이, 소마이토제네시스지. 소마이트를 만드는 건. 소마이토제네시스의 모델 가운데 더 클럭 앤드 웨이브 프론트 모델 그림을 이용해서 설명해줘. 그러네. 과거에서 현재까지 기술이 발전하면 생존율도 느는 건 당연한 건데, 24주 기준, 24주를 넣으면 생존율이 확 오르는구나. 또 25주를 되면 더 오르고, 24주만 넘어가도 살확률이 매우 높아진다. 오케이, 예스. 그러면 소마이토제네시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물어보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자. 교수님한테 설명을 들었던 건, 체절이 어차피 우리는 프락시얼 메소덤에서 만들어지는 거는 알고 있으니까, 그 체제를 만들 때 균일하게 이제 잘라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의 긴 소마이트를 원하는 건 아니잖아, 우리가. 척추가 분절이 돼야 되는데, 분절이 되는 그런 모델 가운데서 클럭 앤 웨이브 포, 웨이브 프런트 모델이 있는 거지. 소마이트의 길이를 길게 만드는 프로틴이 있고, 근데 어떻게 잘라주느냐가 문제였는데. 어, 나름 프로인데, 이렇게 걸리지. 어, 내가 기대했던 그림은 그게 아닌데, 그냥 설명해달라고 한번 했자
자, 소마이토제네시스. 체질 형성은 중배엽이 세축을 따라 세분화된 블록, 인 체절로 나뉘는 과정이며 시간과 공간으로 조절되는데 그 모델이 후각계는 웨이브 프론트 모델이다. 후켄 지만이 제안을 한 거고 후방 중배엽 세포에서 주기적으로 유전자 발을 진동을 해서 채축의 후방이 전후축을 따라서 신호가 감소하고 아래 신호가 증가하고 그레디언트로 형성이 된다. 이게 공간. 시계가 주기적으로 똑딱하는 동안 파동 전선이 점점 뒤로 이동하고 두 신호가 교차할 때 새로운 체절이 하나 형성됩니다. 유전자를 주기적으로 발행을 한다. 이거는 90분을 주기로 진동을 한다. 동시에 앞쪽으로 진행하는 웨이브 포인트는 후방에서는 FGF 신호가 높고 앞쪽에서는 RA 신호가 높다. 그래서 이 후방의 신호가 일정 역치값 이하로 감소할 때 시계 페이지에 맞춰서 체절 분리가 일어나. 주기적이고 규칙적인 체절 분할이 일어나. 근데 그림이 어디 간 거야? 시계 진동과 웨이브프런트 신호가 만나는 점에서 체절이 형성이 된다. 그 시계에 관련된 유전자는 로치 델타에 쓰고 공간에 관련된 거는 RA, FGF 관련된 거다. 그래서 체질 형성은 단순히 분열되는 게 아니라 정밀하게 주기와 공간적 신호 환경이 동시에 작용해야지 설명이 가능하다. 이래서 이런 모델이 문제가 생기면 이런 이상이 나타난다. 측만증, 체절 이상 뭐 이런 것들. 시각화를 보면 좋겠는데 이 전적들 때문에 시각화를 보기보단 여기서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해보는 걸로 하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번에 한 거는 IVF 연구 방식에 대해서도 알아봤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리스트레이션 기법에 대해서도 알아봤고, 그 중에 일부인 크레록스 P 시스템에 관해서도 알아봤고, 카네기 스테이지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고, 베이어스 카네기 스테이지와 연결되는 베어의 법칙에 대해서도 알아봤다. 그 다음에 IVF, 배아 연구에 관련된 윤리적 기준인 14데이즈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그것과 관련된 최근의 논쟁, 그러니까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서 어떤 새로운 문제점들이 생겼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나누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그 심장혈관의 제네시스 알아보고, 그 과정에서 루프가 문제가 생기면 어떤 질병이 나타나는지 알아보고, 그리고 그 관련된 질병 중에 그 두 질병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알아보고, GI 트랙트는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리고 회전에 대해서도
애니메이션 같은 걸 확인했고, 270도 회전을 하는 것, 그리고 얼굴은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리고 얼굴과 같은 위쪽, 목 위쪽 발생에 관여하는 pharyngeal arch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다음에 태아가 나올 수 있게,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게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 리서펙턴트 관해서 알아보고, 그게 4주 이후에 생기니까 24주부터 생존 가능성이 생긴 때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그리고 그거를 연대표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궁금했었던 세절 형성 모델 가운데 웨이프런트 모델에 대해서도 알아봤다. 음, 그래서 여기까지 발생학과 관련해서 챗 GPT랑 얘기를 하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기까지. 일단